9월 20일 토요일 11시 58분경입니다. 곧 21일이 되겠네요. 외부 활동으로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조금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고 해서 끝까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혹시 그 녹음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런 주파수 공격에 대해서 막아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근처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주파수 공격인데요. 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각종 생활소음 같기도 한 애들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주위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주파수 공격이라는 사실도 짚어두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이 소음이 있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기,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서 표결에 불참했어요. 그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결을 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아니라 아예 불참했어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검찰 이전의 검찰청법에 있어서의 수사에 검수 완박이었다가 복권이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수사청이 따로 있고 공소청을 분리돼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 권한이 없어지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갔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행안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통과가 되는데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된 곳에서 현재 법안 1심사 1소위에서 통과됐어요.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개편안 등이 사실 수사나 경제, 금융당국은 굉장히 민감하고 논란도 많고 세력 다툼도 많고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 지속적으로 시상 초당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누적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라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금융의 소비자 보호를 따로 신설하자, 분리하자. 본래 있었거든요. 금융감독원 내에 분리 신설하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의 금융당국이라는 것을 금융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본래는 기관인데 이 공관직이 아닌 기관이었거든요. 위탁 법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런 위탁기관, 위탁법인에 대해서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게 뭐냐? 직무 의무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 다양한 의무 중에 한 가지 뭐 고발의 의무가 있어요. 고발의 의무가 있다든가 공관직이라는 것은 그 장단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부작이 되는 이 앞서서 부작이 되거나 뭐 직권 남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무 징계 처벌할 때 공무원들은 가중 처벌됩니다. 뭐든지 어떤 형사상의 본래의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형사상 문제가 되면은 형사상으로 기소가 되거나 처벌받게 되면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처벌받긴 했어요. 그런데 아예 공공기관이 지정되면은 뭐 형사소송, 형사 기소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단이 생기는 거죠.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고 20일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23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했던 부분이 사실 진행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 조직법과 연계해서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있어요. 사실상 이 조직법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법들이 많아요. 꽤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소송에서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미 대리인으로 됐던 검찰청 검사장. 자, 그럼 검찰청 검사장이 계속해서 검사와 같이 국가소송에서 이미 대리로 소송 대리를 하게 될까? 그런 부분에서 수사권은 없고 기소권만 있는데 그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후속 입법들이나 사실상 섬세하게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일단 정부조직법의 그런 부분을 잠깐 짚어두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의대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런 정원에 증원을 해야 한다, 대학 의대를 뭐 그런 싸움 때문에 그런 다툼들 때문에 계속해서 오히려 이렇게 방치되거나 방조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한 정부가 이건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할지 굉장히 민감한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민감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관련 기사도 게재를 해두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의외로 대한민국은 의대가 굉장히 인기학과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 천재라고 부를 만한 인재들도 많이 의대로 많이 몰려가는데요. 그런데도 의외로 무면허자들이 무면허 의사들이 많아요. 무면허이고 보건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심심찮게 일어나고 주위로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심화해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짚어드리겠다라고 하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는데, 저격수로 작용하는 경우, 전쟁용으로 표현하기 뭐한데, 전쟁에서는 전쟁일지라도 의사는 뭐 국경도 없어야 하고 전쟁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인데, 오히려 뭐 병의원이 저격수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이거는 썰처럼 들려가지고, 뭐 소설이나 썰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다르게 다루더라도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덮여져 왔다고 할까요? 뭐 소설 마치 뭐 소설 속에나 뭐 그런 곳에, 그런 데서나 영화 같은 데서나 다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재미 삼아서, 글쎄 재밀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기 때문에 뜬금없는 건 아니고, 이번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령 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이건 한 부분인데, 유령 대리 수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본래 그 CCTV, 그 수술실에 CCTV도 달도록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인치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정부 시행규칙이죠. 정부 영해 아래 시행규칙인데요. 령 아래 그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 방법, 내용, 시간, 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습니다. 수술실 폐쇄로 CCTV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 왔다고 함에도, 글쎄요, 유령 대리 수술이 지속돼 왔고, 심지어 그 유령 대리 수술이 뭐 과가 다르다든가, 간혹은 뭐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 아래 인턴이요, 그런 경우 등도 아니고, 간호사인 경우도 아니고, 숫제 무면허자들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팔로 왔다가 수술하기도 하고, 그 제약사 직원이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무면허자들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술에 관해서, 수술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의료인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했어요. 책임을, 부작용, 그런 경우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그 사건화 됐을 때의 해결책은 책임이 커지니까 한 가지 해결책 방법은 가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CCTV에 그 화소를 높인다든가, 뭐 이 마스크를 벗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록이라도, 책임질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얼마나 사건이 혹은 뭐 관련돼서 문제가 심각해 왔냐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 방증이라고 해야겠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줄여주기로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형 수술을 근절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의미는 보건범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무면허자,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 급사입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거죠. 보건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보건범죄는 양형이 굉장히 나쁜, 엄청나게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 살인은 뭐 7년 이상 징역형이라든가 뭐 그런
되어 있는 반면에 다만 살인은 뭐 필적 고의의 살인이든 살인이든 사형까지도 구형해서 선고할 수 있는데요. 보건 범죄는 그보다는 높은가 낮은가 있을 때 그 양형이 더 높은 범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상한선이 사형까지는 되어지지 않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를 냈습니다.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자 제한법상 이자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는 취지로 이는 금전을 빌려서 갚는 데 따른 대가, 즉 이자를 볼 수 없고 이자 제한법상 이자를 관주할 경우 최고 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넣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법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자는 아니다. 이자는 아니어서 그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액을 보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포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온 판례에는 그린생활시설 신축 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 자문업체 B사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들의 사건의 관련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전에 갚은 데 따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고 금전 대차의 대가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이번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 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A사가 B업체 등과 금융자문 계약을 맺었고 체결한 후에 B사의 특수목적법인 시사로부터 68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약정에는 A사가 변제기 전 조기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가 담겼던 겁니다. 이후에 A사가 조기 상환을 했고 약정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를 2,881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에 그럼 돈이 너무 많다. 이자 제한법에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돈이라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1, 2심은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약정의 대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해서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자 제한법 제4조는 간주이자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자 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버린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제한법상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아가서 밝힌 겁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은 대부업을 등록을 한 자, 간주이자에 해당해서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에서 전원이 같은 의견이 아니라 반대 견해도 나왔어요. 금전 소비 대차에서 변제기 전에 변제에 따른 손합 예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 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해서 앞으로도 논란이 글쎄요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다수결에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라는 것이 가능한 관계인가부터 대부업법상에서의 대부에 대한 것과 다른 적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더 고찰을 더해서 판례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해야겠다고 일단 살펴봐두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현대 자동차 조지아 공장 때문에도 문제가 불거졌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문제가 현재 렉 걸린 듯이 지속가 중단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100배 더 받겠다라고 지금 폭탄을 안긴 셈이죠. 100배 폭탄을 안긴 셈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한미 협의의 난항 우려를 크게 기사들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서지 않는 건 오히려 너무 우려해서가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을 두고요. 비자도 미 우선주의 기조를 두었다. 자국민 훈련 관련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기술을 넘겨달라? 기술을 훈련시켜달라? 등등. 지금 더더구나 한국은 애프터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에 대한 쿼터 자체가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미국과 애프터를 체결한 5개 국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은 전문직 취업 비자나 그것도 별개로 연간 국가별 비자 쿼터까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애프터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쿼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자 수수료까지 엄청나게 받겠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봉착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 데 대해서 기업들은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사실상 그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을 발의한 그 의원이 한국계 영김이란 미국 하원 의원인데요. 이 하원 의원이 아마도 민주당 계열이죠.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어서 정치적인 태도처럼 보이는 부분, 현대 자동차 문제 있고서 이렇게 진행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심이라면 좀 이상하고요.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처럼 보이는 대목도 없지는 않다는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그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이전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미국 내 투자, 일자리 그 증대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정치적 그 당시 정부니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널리 그런 식으로 좀 선전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정부가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예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기업들이 그 미국 투자나 진출에 있어서는 좀 너무 큰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현재는 1년 정도 지나서 미뤄지기도 하고 해도 상당 정도 이건 단순한 잡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업들은 정부가 좀 바뀌는 데 따라서 더더구나 외국 기업들은 갈등이 있더라도 좀 좁혀가면서 이렇게 그 정부가 어떤 현재 집권 때는 그런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미롤보다는 조금 다른 정치적 미롤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조금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렇게 양다리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서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국가들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글쎄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태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너무 이렇게 진출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미국 전체에서 그렇게 드러난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사건이 현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그 대학들과의 갈등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그 작용이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위공계 전문 외국 인력이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고 부담이 커지고 일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죠. 그곳에서 뭐 자기네 직원들을 그렇게 다 뽑아서 그런 영역이 분야가 미국에서 다 이렇게 풀이 갖춰져 있나? 쉽게 융합돼서 훌륭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나?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좀 물밑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협체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1억 4천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될 수밖에 없다. 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고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지에서 오히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 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단속된 공장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단기 상용 B-1 비자나 STA 전자여행 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H-1B 비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의 전문 인력이 현재 좀 나열한 IT 전문 인력들이 많고, 현재 문제는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의 문제에 정치적인 렉이 걸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눈치 부분이 돼서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오히려 대중들은 현대자동차 문제가 사건이 구금 사건이 사태가 사건이라고 하면 미국 측에서는 사건이 되는데요. 이 사태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떠들먹했기 때문에 이게 그걸 해결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해결이 쉽게 날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 현대 자동차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의 건축, 진행, 현재 렉 걸린 진행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 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략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죠. 미국에서 쉽게 그들의 현재 공장을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자가 지금 투입됐었나, 그래서 대체 인력이 어느 만큼 가능한가, 사실 대체 인력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숙련공이란, 현재는 숙련공 수준이라고 돼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하지만 글쎄 또 지켜봐야겠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인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국 인력에 대한 훈련의 조건을 달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과 상당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B-1 비자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이나 한국의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 등 의제도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런 쪽으로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문제가 심각하죠. 비자를 대가로 수수료조차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는 만약에 이번 사건이 현대자동차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국가의 사건이었거나 그런 사건 이후에 사태 이후에 나온 조치가 아니었다면 한국도 힘을 내서 어떻게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정보적 차원의 본래적 차원의 결단이었다기보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라고 보여지죠. 트럼프
정부가 현재 그 일본의 그 US 스틸,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결국 승인했잖아요. 승인하고 지금 기사로 그 언론에서 떠들어지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사도록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면서 뭐 그 규모나부터 더더구나 황금주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앞서서 미국 그 US 제철을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사겠다는 것을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사실 그 엄청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태평양 전쟁만큼 굉장히 그 첨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습 촉각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이 황금줄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로 받아들였다. 일본 사실 그들은 일본 전범위입니다. 그 세력들이 대부분. 그래도 미국의 그 스텔스기도 사주고 아베는 죽긴 했지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그 포스코가 어디에 걸쳐 있느냐, 그 포스코 거도 다 팔았다더라. 이번에 US 스틸 살 거라고. 그러니 사도록 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부분을 막 지금 막 띄우는 과정 가운데 그 더더구나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근로자들의 그 미국 일리노이주 그리니티 시티 제철소 가동을 US 스틸이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황금줄 권한을 행사해서 그 2년 동안 못 그만두게 하겠다. 지금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는 과정에서 US 스틸 본사 이전이나 투자 계획 등 중요 경영 사항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황금줄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그 미국의 스틸, 철광주나 그런 부분, 그 경제 부분에 대한 주요한 그 업적처럼 돼 있잖아요. 사실은 업적은 아니에요. 너무나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럼 일본이 계속해서 문제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했어요.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겠다고. 저도 일본 전범 회사라고 분명히 지적드렸어요. 그래서 이 황금줄을 확보했다는 것을 마치 US 스틸을 사도록 했으면서 황금줄을 확보했다는 것은 일본의 제철을 미국이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의 정세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그 밀착된 부분, 일본이 밀착되게 하려는 부분이죠. 그래왔기 때문에 현재 더더구나 그 연관돼서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세력에. 이 황금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유하고요. 그거 퇴임하면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이 정부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줄 권한 행사는 미철관 노동자들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래서 뭐 무식한 공돌이라든가 뭐 어느 국가나 그런 부분도 많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선동이 상하 좌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련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상 없지가 않습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언제를 금융위기라고 해야 될지요, 미국에서는. 아무튼 철강산업의 회복을 노동층에서, 그레 칼라 측에서
열망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남기고 싶은데 자본을 지금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가 산업을 회복시켰다는 예로 들고 그 사례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그래니트 시티 제철소에 대한 공작이라고 하면 좀 지나치나요? 그 선전선동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의식화가 자꾸만 중요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제철이 들어가면서 상당 정도 글로벌에서 그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달 인텔의 지분 10%로 인수했다고 밝혔고, 이건 정부가 민감한 인텔에 대한 정부 혹은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되고, 또 엔비디아, AMD가 각각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 15%를 정부에 납부시키기로 한 것 등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상 정부, 정권, 정치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전개될 글로벌 전체에 있어서의 지금 단순한 사례 이런 예로만 볼 수 없는 글로벌 전체가 어쩌면 입장의 태도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흘러가나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워낙 미국이라는 그 폭스 아메리카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요. 그래서 다들 오히려 쉬쉬하고 싶어 하지만 쉬쉬되지 않고 있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겠지만, 폭스 아메리카나에 이어서 폭스 아메리카나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겠지만 누구나 모르지 않거든요. 너무 거대적 하니까 겁나서 쉬쉬하는 거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향이라고 할까요? 반작용,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힘들도 그러면 폭스나 폭스에 대한 그와 대적 상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 대적할 만한 어떤 행위나 어떤 태도나 그런 방향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지겠죠. 분할이 되겠죠. 근데 단순한 분할이 안 하는 겁니다. 대적화라는 거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이런 기사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영국 국왕께서 찰스 3세께서 영국 성공의 상징적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400여 년 만에 영국 왕으로는 처음으로 그 영국 내에서 치러지는 가톨릭 교회 장례 미사에 참석했다고 일간 더 타임스시가 보도했다. 일간 더 타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은근히 영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까지. 버킹엄궁은 찰스 3세가 오늘 1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가톨릭 성당에서 열리는 캐서린 켄트 공작 부인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 동생인 켄트 공작 에드워드 왕자의 아내인 켄트 공작 부인은 찰스 3세의 외당 숙모, 지난 4일 켄싱턴 궁에서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자꾸
밤이 늦어져서 자꾸 좀 버벅대기 시작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녹음을 하죠. 켄트 공작 부인은 1994년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영국 주요 왕족의 카톨릭 개종은 1685년 찰스 2세가 임종 직전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래 3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영국이 사실상 그 유명한 헨리 8세 이후로 카톨릭과는 단절까지라고 하면 좀 뭐한데요. 엠블린 그 얘기는 영화로도 엄청 많이 봤죠. 영화 얘기까지를 할 부분은 아닌데 소설 같은 얘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소설 같은 표현을 쓰는데 영국은 뭐 영화 같은 마치 영화보다 더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소설이 더 현실보다 덜 소설 같은 그런 부분들이어서요. 그런 전개 부분이어서 뭐 모르시는 분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앤 불륜과 재혼하려는데 카톨릭은 재혼을 못하게 이혼이나 재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었다. 그렇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유럽 역사에 있어서 신구교도의 그 갈등은 그야말로 피해 갈등이에요. 그 전쟁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캐톨릭으로 개종한 공작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캐톨릭으로 개종했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사실상.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내전도 많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내전인데 굉장한 그 종족 갈등도 많았고 국가 갈등이라고 할 만큼 갈등이 꽤 컸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실 내에서의 그 왕위를 두고도 내부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엄청난에서 그 엄자는 글쎄요, 뭐 버킹엄에서 그 엄자인가요? 햄자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캐톨릭 그 장례 미사 등 캐톨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루어져 왔는데 영국 국내에서 성공의 수장인 영국 국왕이 그 가톨릭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당시에 헨리 8세가 핑계로 내세웠던 것은 그 왕비였던 아라곤의 스페인 왕비가 자식을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지, 자식을 못 낳게 했는지, 안 낳게 했는지, 낳았는데 죽여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영국 왕실도 상당 정도 그래요. 한국 왕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앤 불린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캐톨릭 그 바티칸과 선을 긋던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작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또 역사적인 한 장면이 또 연출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또 방문했죠. 그래서 윈저성에서 이해를 갖추기도 했는데 버킹엄 궁에 가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들 다른 기회에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다른 부분과 연관되기도 해서 잠깐 짚어보는 겁니다. 이래저래 그 관련돼서
직접 가서 막 사진도 찍어온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같이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일단 언급만 해두기로 하고요.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으로 그 국빈 방문으로 갈 때 찰리 커크라는 극우 청년이 암살을 당하면서 총을 맞아서 죽으면서 영국에서도 한참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총을 맞아 죽어? 기독교인데 그런 부분들과 알게 모르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썰들이 이 찰리 커크라는 자가 암살 사건에는 그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 암살당한 그 암살 사건에 대한 음모론 썰들보다 더 날린 것 같아요. 이건 그때는 글쎄요 민주당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죽은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사고의 그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굉장한 음모론들이 퍼져가는데요. 한국에서도 관련된 찰리 커크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독교당 그 관련돼서 이런 기사가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청년 리더 양성 빌드업 코리아.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신세계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글쎄 신세계 그룹 회장인가요?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나뉘어가지고 지금 명확하게 신세계 그룹 회장을 아직 등기가 돼 있나요? 이 부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이 신문에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미국 보수 진영과 연결된 단체 빌더 코리아 행사에 후원과 축하 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기사가 9월 19일 금요일 게재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불매운동과 주가 하락 등 실질적 손실이 우려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정호 진보당 의원실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의 최근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기업 존립과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후원 경위와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모든 연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정 회장이 수년간 빌더 코리아 행사에 스타벅스 커피와 도시락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2023년 행사에서는 직접 축하 영상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그는 자국을 보잘것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자국이라고 하면 한국이죠. 자국을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성경 기반의 자유 가치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발언을 해서 역사인식의 논란을 불러왔었고 당시에 노동계에서는 당시에 알게 모르게 주가가 빠진다던가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던가 하는 그런 손해가 컸다. 그래서 기업에 손해를 크게 입힐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고 신승훈 이마트 지부장은 과거 사례를 들어 경고를 했죠.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 회장이 과거 공산주의 세력 제거를 강조하는 멸공 발언으로 불매운동 때만 해도
만으로도 주가 하락을 불러왔었다. 이번 사안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 윤종호 원내대표는 이 윤종호라는 진보당은 빌더 코리아는 내란을 정당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기업 오너가 이와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부분이 더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살펴보셔요. 지적을 해드리는 신세계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또 이마트입니다. 정용진 CEO는 아무튼 그 빌드업 코리아죠. 이 단체가 그 좀 전에 소개드린 찰리 커크라는 사람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착되어 왔었다고 해야겠죠. 이미 찰리 커크는 암살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 암살이 단순한 암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썰들, 엄청난 음모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지층에서는 총 맞은 거 아닐 거다.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도 총 맞은 거 아닐 거다. 말 좀 잘못했네요. 총 맞은 거 그거 쏠 거다. 사실은 살아 있을 거다. 그 어딘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거다. 이런 음모론부터 자기 진영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충성을 드러내놓고 표시를 했던 모양인데요. 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모론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으로 갈 때는 영국에서는 어떻게 극우 활동가가 총을 맞아서 죽을 수 있지? 난리 났어요.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더 난리 났어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반대하는 측의 데칼코마니를 이룰 만큼 엄청난 환영을 받았어요. 보안 안보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서 지켜달라. 지켜달라. 영국에서 지켜달라고 표현은 좀 그런가요? 힘을 합해서 지켜야 한다. 그런 반응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음모론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시계가 너무 땅땅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웹상에서도 음모론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 이 찰리 커크라는 자가 빌더 코리아와도 직접 연계되고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거론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썰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팽을 치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뭐라고 하죠? 그 과도한 충성에 의해서 했다는 설부터 본래 그 제거되기로 했다는 썰부터 충성에 과잉했다는 부분부터 선전선동이 이용됐을 뿐 살아있다는 지지층이라든가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 그런 눈치를 주려는 세력부터 별의별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우파가 집결해야 한다. 이자의 그 운동의 요지가 이전에
KKK라고 백인 우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 운동과는 좀 결이 전혀 달라져 있는 상황에 미국이 한참 더 진행되어 오긴 했는데